제가 작년 8월 30일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아쉽게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자 합니다. 저 안철수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 안철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한치 부끄럼 없는 인생 살아왔습니다. 제가 옳은 길이다라고 신념이 생기면 그 길로 갔던 대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하신 그 프레임은 뭐 100% 저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 이재명을 이길 사람이 누구냐. 저는 그걸로 모인다고 봅니다. 유승민을 내놓으면 이기겠는데 만약 그런 믿음이 생기면 그러면 저는 그런 거는 잘못된 프레임은 저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첫 영상으로 김문수 장관의 이임식 내용을 좀 전해드렸는데 김문수 이제 전 장관이 되나요? 김문수 장관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김문수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원했어요. 탄핵에 반대했었고요. 그러면 출마 시기를 두고 시점을 조금 고민을 했을까요? 출마 시점 고민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본인이 그 대통령이 탄핵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오셨는데 그러다가 대통령이 탄핵되자마자 바로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이 사람 뭐 말로는 그렇게 안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 준비하고 있었구나. 이런 비판의 화살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겠죠, 뭐. 그래서 어제 조금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전 의원들인가요? 네. 출마해야 된다. 지지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문수 장관님의 지지라는 거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한 번도 대선 주자로 뭐 언급이 되거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부상했죠. 갑작스럽게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발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 이런 것들이 가장 윤 대통령과 가까운 쪽에 있다고 느껴지는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은 국회에서 일어나서 사과하라고 야당 의원이 호통을 쳤을 때 그때 안 일어나고 그냥 앉아 있었던 그것이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강성 지지자들이 저 사람을 찍어야겠다. 저 사람을 대안으로 내세워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지지도가 올라갔는데 그래서 한때는 1월 달 한때는 이재명 대표와 양자 대결에서 오히려 앞섰다라는 보도도 있었을 정도예요. 근데 그 이후에 뭐 많이 좀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계속 신압으로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아마 그 본인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자기 지지층이 별로 없으니 그 전직 의원들 이런 분들을 앞세워서 출마의 정당성을 만드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하는데 그 김채국께서 말씀해주신 지난해 11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기서 김문수 장관이 혼자 일어나지 않고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홍 의원님, 이런 정치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적인 요인들이 대선 후보를 만드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건 아니잖아요. 뭐 흔하진 않은데요. 그만큼 제가 보기엔 저 상대당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지금 지지층의 어떤 그 상황 이게 좀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탄핵당한 대통령에게 지금 지지층이 몰려 있고 그 탄핵당한 대통령에 의해서 차기 대권 후보자가 낙점받으려고 하는 상황. 그러니까 결국은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체자 비슷하게 지금 지지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저 솔직히 민주당 입장에서 얘기하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땡큐입니까? 네, 김문수 저는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는 게 이번만 때문에 최근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쭉 형성했던 이미지가 매우 그 강성 보수층에 어필을 해왔죠. 노동 관련 강성 발언도 있었고, 뭐 특히 장관 그 인사청문회 당시에 뭐
그리고 국회에서 질문할 때에도 대정부 질문할 때 김구 주석에 대해 김구 그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서도 국적이 중국 사람 아니냐 이런 식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매우 강성 지지층이 어필하는 발언들을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김정혁 그 최고위원께서 그 자리에서 안 일어섰다가 아니라 1년에 쭉 행동의 패턴이 있었는데 그게 극우 지지층한테 어필이 된 거죠. 저는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이 여당 내 그 여당이 아니죠 이제는요 국민의힘 지지층 내 1등으로 나오기 있기 때문에 아마 출마 결심을 굳힌 것 같아요. 그 레이스를 할 것 같고. 내일 뭐 한다니까요. 예. 그러면 지금 홍 의원님 지적을 하셨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현재는 보수 지정에서 1등입니다. 그럼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반기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김문수 장관은 비단 김문수 장관 말고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어떤 식의 관계 설정을 해야 대선 본선에서 유리한 것이냐? 그 평상시에도요. 예. 후임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는 전임자인 대통령과 항상 차별화를 해왔어요. 그게 뭐 대표적인 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의 뭐 갈등 이런 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사이도 알고 봤더니 6.29 선언도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거지만 노태우 대통령한테 당신이 한 걸로 하고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렇게 알았죠. 갈등이 있는 걸로 알았었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이 두 분 사이에서도 사실은 낙점을 해줘서 비슷하게 되셨지만 그 뒤에는 갈등이 적지 않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대통령은 새 시대의 시대 정신을 반영해 주기를 바라는 것들이 유권자들, 국민들의 바람이에요. 어떤 국민도 내가 뽑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아바타 내지는 그 허수아비 꼭두각시를 뽑겠다는 생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은 또 더구나 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파면을 당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전 대통령과는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그 단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아주 강성 지지층 이런 분들의 후광에 기대서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저는 그게 오래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명이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이제 대구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홍익표 의원님이 그 오늘 워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김문수 장관을 두고요 탈레반이라고 표현을 했고 용산 대통령실을 주술의 상징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각을 세우는 모습이었거든요. 원래 그 홍준표 시장이 그 외로운 늑대란 이제 소위 그 뭐 아니면 이제 그 여의도 내에서 일본식 표현이긴 하지만 흔히 말하는 독고다이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어떤 세를 갖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개인기, 개인 역량으로 그 당 대표도 되고 또 대선 후보도 했던 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이제 모두까기 모드죠. 그러니까 이제 다 돌려가면서 이제 모두 비판하는 거예요. 모두 비판하는. 이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그 홍준표 시장이 여러 차례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기의 제일 라이벌이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큰 라이벌. 왜냐하면 지지층이 중첩되어 있는 사람이 그 김문수 장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내에 가장 오른쪽에 또는 그 중간에서 약간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겨냥했을 때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을 흡수하지 못하면 1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엔 집중적인 타겟 대상이 되는 것은 아마 김문수 장관하고 경쟁을 하지 않을까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층하고는 본인의 지지층은 중첩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경쟁 대상을 김문수 장관으로 보고 있는 상황. 거기서 김문수 장관을 넘어서지 못하면 1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김종혁 최고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지지층이 겹치시는 것 같아요. 겹치시는 것 같은데 뭐 사실 경쟁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적절한 뭐랄까 공격, 비판 이런 건 당연히 마땅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표현의 수위가 국민들로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정도로 가는 거.
예를 들면 문수 형이라고 부르지 말든가 아니면 탈레반이라고 부르지 말든가 형이라고 부르면서 뭐 탈레반이라고 한다든가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뭐 보도에 따르면 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때 나를 책임 총리 시켜주면 내가 한동훈을 뭐 혼내주겠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신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 대통령이 저런 대통령 후보라는 분이 저런 식의 표현들이나 말을 하는 것들이 과연 온당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거기 때문에 글쎄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제가 홍준표 시장에 대한 변명을 하나 해보겠어요. 저는 워낙 그 오랫동안 그 인연이 있어서 홍준표 시장은 말씀은 저렇게 하는데 뒤끝은 없습니다. 아 말만 딱 저렇게. 하는 건가요? 그리고 또 만나잖아요. 그럼 굉장히 또 친하게 또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김문수 장관이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화를 못 낼 겁니다. 만나면 또 언제 그런 말이냐는 듯이 아마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나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그 홍준표 시장이 가지고 있는 묘한 장점이면서 약점과 단점이 다 있는데 워낙 저분이 저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니까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면 의뢰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하나 또 있어요. 그런 이미지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안 그런 사람이 얘기하면 굉장한 막말같이 느껴지고 굉장히 심한 말처럼 느껴지는데 홍준표 시장이 하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또 저분이 또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렇게 친근감을 표시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저는. 그런 거를 정치력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글쎄 이게 정치력이라고 해야 될지 그게 이제 제가 홍준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잖아요. 장점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친화력이고 뭐 할 말을 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단점의 이미지는 너무 좀 과하다. 이런 것들이 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거 윤석열 그 대통령 시절에도 정부에 대한 그 굉장히 냉온탕을 갔다 왔잖아요. 윤 대통령 관계가. 한때는 아주 심하게 비판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거의 그 윤 대통령 지킴이처럼 할 때도 있고 해서 그것이 그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입장 바꾸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홍준표 시장은 그런 걸 별로 부담감을 안 느껴요. 근데 본인이 저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상대편이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문수영 탈레반 그랬더니 김문수 장관이 고견 잘 듣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은 그 오히려 그 대응 자체를 보면서 지지도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과거에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아주 맹렬한 공격을 했거든요. 그 당권 그 대표 경선할 때. 근데 결과적으로는 도와준 셈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공격을 하시는 게 크게 유효타가 많지는 않은 그런 실정이죠. 알겠습니다. 선거가 다가오긴 다가오는 것 같은데 김문수 장관이 오늘 이임식에서 직원들에게 애정의 표현을 했다고 하네요. 손으로 이제 하트를 이제 그리면서 이임식을 마치고 직원들을 이제 격려하는 모습인데. 오 의원님, 저런 거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경선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뜻밖이었어요. 김문수 장관도 물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일각에서는 김문수 장관 본인이 안 나오고 다른 약간 보수적 후보를 지원할 거다 이런 얘기도 그래서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대체자 아니냐 이런 그 정치권의 시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지금 그 국민의힘 출신의 단체장들이 대부분 지금 출마 가능성을 지금 시사하고 있어요. 뭐 충청권의 그 시장 도지사, 뭐 그다음에 수도권의 시장 도지사 등등 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그 올드보이까지 해가지고 다 나오신다고 그러는데 자 아까 밖에서 김정은 최고한테 우스갯소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 됐으면 어떡할 뻔했느냐 그랬습니다. 저렇게 나오고 싶어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도리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나온 것도 좀 의외인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렇게 됐지만 자연스럽게 뭐 저는 몇 분 정리될 거로는 생각은 하는데 일종의 저 안에는 그런 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대선 출마 선언을 해서 일단 간을 좀 상황을 좀 보고 자기 몸값을 좀 올리는 대선 후보급으로 이제 몸값을 올리고 그리고 그냥 빨리 그 내렸을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완주를 계속 완주할 거로 보이는 분은 그리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은 한 10분이 넘는데 한 5분 정도로는 추려지지 않을까 최종적으로는. 그 얘기는 공통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또 하나가 이제 쟁점이 될 게 홍준표 시장이요. 이준석 의원을 두고 단일화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얘기를 한번 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와 워낙 평소에도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탄핵 결과가 나온 다음에 따로 이렇게 사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단일화나 이런 것은 솔직히 국민의힘에서 저를 굉장히 그리고 모욕적인 그런 주장을 통해서 내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의 의미도 없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단일화 논의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 이 부분은 김종혁 최고께 여쭤볼게요. 홍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준석 의원을 보고요. 결국 우리 쪽으로 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동의하세요?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쪽에서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마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몸값을 최대한 높이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아마 단일화를 해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나를 모욕적 방법으로 쫓아냈기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거기에 글쎄 본인이 쫓아날 때 홍준표나 아까 가까이 그 대화를 하고 있다는 오세훈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역할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나는 국민의힘하고는 죽어도 못하겠어. 이런 얘기인가? 그건 또 아닌 것 같고요. 단지 그 이준석 대표의 어떤 화살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본인이 엄석대라고 얘기하는 예.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꽂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감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김종혁 최고가 말씀하신 그 엄석대라는 표현을 한번 직접 들어보고 두 분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가 공통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놀랍게도 1987년에 이문열 작가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통해서 그려냈던 시골 학급의 모습은 최근 국민의힘의 모습과 다 있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엄석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엄석대 측 핵심 관계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실 홍준표 그 시장님한테 제가 받아친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그 전에 다른 분들이 이제 얘기해서 기자들한테 건데 엄석대는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 짧은 봄에 다 해먹으려고 엄석대와 단일화한 학생들이 무슨 염치로 지금 단일화를 언급하느냐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 질문은 홍 의원님께 먼저 드리고 김종혁 최고께는 제가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엄석대 얘기하면서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에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국민의힘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선 후보도 결국에는 이준석 의원과 단일화를 할 거라고 보세요? 그럼 그렇다면 시기는 언제로 좀 보고 있어요?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봅니다. 반반. 예,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엄석대와 단일화한 사람, 그 친윤을 얘기하겠죠. 예. 흔히 얘기해서 친윤 또는 지금도 대통령이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본인은 엄석대, 즉 윤석열하고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그 국민의힘이 누가 되느냐. 예를 들면 지금 현재로선 그 고용노동 장관이라든지 김문수 장관이나 예. 또는 현재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소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된다면 단일화할 수 없겠죠. 예. 근데 홍준표 전 시장 홍준표 시장하고는 관계가 괜찮아요. 이준석 의원이. 예. 그리고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시장은 좀 애매합니다. 위치가 좀 왔다 갔다 한 경우가 있어서.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단일화의 가능성은 반반이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후보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자기는 개혁신당의 그 후보 여기는 국민의힘의 후보와 함께 그 단일화 원샷 단일화를 하려고 하겠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다면 그런 2단계로 할 거고 그건 국민의힘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후보가 누가 되느냐 그리고 최소한 친윤들이 백의종군 내지는 여러 가지로 반성과 성찰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이준석 전 대표죠 의원이 국민의힘과 단일화할 수 있는 명분은 굉장히 낮죠.
제가 김종현 최고께 그거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그 모든 후보와 단일화가 가능한 거. 친윤 후보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니, 그거는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친윤이나 반윤이 뭐 이런 거 문제 없고요. 그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박빙의 승부여서 그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후보, 예.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손을 잡았을 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라도 손을 잡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손을 잡아봤자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그 국민의힘 너무 민주당 후보하고 격차가 많이 나서 뭐 이준석 저 대표의 개혁신당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관없다. 예. 그러면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이거 어차피 선거 끝났네. 선거 끝나면 우리는 그냥 우리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완주를 해서 나중에 다른 정치적인 어떤 길을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예. 생각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정치판에 있어서 무슨 친윤, 반윤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뭐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자신의 어떤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을 것이다. 지지율을 더 볼 것이다. 예, 그럼요. 당장 내가 그럼 가담해서 이겨? 그럼 우리가 이깁시다. 손잡고. 그럼 나한테 뭐 줄 거예요? 예. 뭐 이렇게 나올 거지. 근데 뭐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다.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당에 우리 당에 들어올 리가 없겠죠.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한번 살펴보는데 안철수 의원이 오늘 대선 출마를 했는데 홍 의원님께 이 부분 하나 좀 여쭤볼게요.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안 의원은 도덕성을 뽑았습니다. 대선 후보 정도 되면은 시대 정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뽑은 이 도덕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건 아마 이제 사법적인 문제가 있는 그 이재명 우리 민주당 대표하고의 이제 차별성을 하려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어떤 여론 지형이나 이런 걸 보면 물론 저는 뭐 그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도덕성 문제는 어느 정도는 그 필요 조건은 늘 돼요. 그 도덕성이 너무 떨어지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어렵죠. 예. 그러나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따라오는 게 정치력 또는 역량,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비전과 어떤 그 국민적 신뢰감 등등 예. 여러 가지 그 대통령을 평가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도덕성 하나만 갖고 내가 그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그다지 당 안팎의 그 어떤 설득력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갤럽에서 한 여론조사 중에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가상 대결을 하는데요. 무당층을 상대로 한 조사가 조금 눈길을 끕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전체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누구랑 붙어도 좀 크게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무당층을 상대로 이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가상 대결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무당층을 상대로 조사를 추려보면 이렇게 조금 바뀌어요. 여기가 오차 범위가 3.1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니까 7.2%까지는 이제 경합이라고 보는 건데 김종현 최고위원, 이 무당층을 대상으로는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좀 뭐라고?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취약점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난공불락으로 보이지만 예. 사실은 중도층 혹은 무당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싫지만 이재명 대표도 그에 못지않게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기 보면 이재명, 김문수 두 분이 그 대결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커요. 뭐냐면 김문수 장관도 후보가 되시겠지만 김문수 장관도 마찬가지로 무당층으로부터는 거부감이 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무당층이 나는 뭐 같이 못하겠다. 예. 이재명 대표도 싫다.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 무당층,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탄핵 심판 선고 전부터 하나씩 정책도 그렇고 행보도 해왔는데 이런 무당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약간 통계 착시 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무당층이 누군가 이렇게 보면요.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높게 나오잖아요. 전체 조사에서 그만큼 민주당 성향의 지지층 또는 진보적 지지층은 표심을 결정하고 이재명 대표를 결집돼 있는 상태인 반면에 보수적 성향의 지지층들이 중도 내지는 무당파층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표심은
이재명 대표한테 표는 못 주겠는데 이런 성향의 분들이 아직 보수 표심은 결정하지 못하고, 즉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일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보수층인 거죠. 예. 얘기하는 중도 합리적 보수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국민의힘도 딱히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고 민주당에게 표를 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도층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양자 대결에서 저 정도 차이가 나왔을 때 뭐냐면, 기존의 전통적인 양장 지지층을 뺀 중도층은 어느 정도는 이재명 대표 지지층으로 이미 흡수돼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층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사실은 보수적인 성향이 더 많이 지금 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심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딱히 마음을 주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민주당에 표는 줄 생각은 없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중도층의 무당파층으로 많이 분류돼 있는 거죠. 또 하나 김종혁 체육계 무당층의 조사를 보면은 뭐 유시민 전 의원이나 뭐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이른바 중도 확장력이 있다라는 분들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데, 그런데 문제는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내 경선은 일단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보수 지지층들이 본선까지 감안한 전략적인 판단을 할 것이냐 여부거든요.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할 것이고, 근데 지금 저희는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예.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을 당하고 파면을 당하는 그런 두 번째잖아요, 벌써. 거기에 그렇죠. 대한 어떤 거부감, 그리고 쫓겨난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 이런 것들이 다 혼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그런 열정이랄까, 격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더 좌우되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지금은. 근데 이게 좀 가라앉고 나야 제대로 된 어떤 우리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 같은 게 드러날 거라고 보여져요. 예. 실질적으로 일주일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당한 지 일주일도 안 됐죠.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사실은. 그게 사람이라는 게 그동안에 막 길거리에 나가서 탄핵 때문에 안 된다고 지지 시위를 벌였는데, 탄핵 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꾸고, 그다음에 나는 그래도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아야겠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약간의 좀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이 경선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선 2달도 안 남은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보수 유권자들은 빠른 시간 내에 마음의 정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 더요. 한덕수 대행 얘기까지, 차출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도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사실 보수 유권자들이 마음이 굉장히 흔들렸고, 내 마음 어디다 둘지를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한때는 63%나 되는 지지로, 압도적인 지지로 했던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탄핵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통령하고 왜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실망감이 있었던 거고, 또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뽑아준들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으니, 이런 의구심이 드니까, 아니면 제3의 후보가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 갈망, 이런 게 한덕수 총리가 혹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뭐 과거에 우리가 반기문 총장,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한번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얘기를 한번 볼게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보궐 비용의 금액을 얘기하면서 후보 내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내용 보고 홍 의원님 생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 파면에 따른 대통령 보궐선거에 무려 4,949억 4,2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염치가 있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탄핵당한 당은 자기 대선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보수 우파진영 언론도 전부 그런 식으로 다 넘어가 버렸는데 어떻게 선거가 되겠습니까? 그 정권을 hun납하는 거지. 당이 없어지는 거지. 한 번 더 그러면. 좀 가이드라인이 됐습니까? 가뭄에 콩나듯이 옳은 말을 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작년 9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홍 의원님 보시기에 뭐 제가 보기에는 공세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렇죠. 저야 뭐 당연히 저 민주당으로서는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예. 왜 그러냐면 이번 탄핵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이 보궐선거, 대통령 지금 보궐선거 하게 되는 정치적 책임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하나는 책임론이고 또 하나는 정치 공세,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법 체계상 예. 국민의힘의 후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거는 이제 정치적 공세, 당연히 저렇게 하면은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 여론으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은 하실 거예요. 일부는 그래 책임 있는 정당에서 후보를 내는 게 맞아?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예. 또 국민의힘이 적극 지지층은 반대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아마 대선 국면까지 저게 계속 논란이 될 겁니다.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의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포인트 중 하나죠. 예. 알겠습니다.